미국의 기준금리가 또다시 동결됐으나 인상 주장이 3명으로 늘어나 9월에는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대립이 심해질수록 보수와 진보 모두 중도층마저 상대 진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들어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이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공항에서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귀화 시민권 신청과 취득이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매년 10분의 1로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이 종합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하면 일상생활에서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다시 동결됐으나 인상 주장이 3명으로 늘어나 이르면 9월에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격화돼 유가 급등이 지속되면 기준금리를 9월 16일에 전격 인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계가 다소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월 회의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또다시 동결됐으나 금리 인상을 주장한 멤버들이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FOMC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면서 9대3의 결정으로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 내지 3.7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상된 동결이었으나 금리 인상을 주장한 연준 멤버들이 3명이나 됐습니다. 물가 불안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3명은 모두 지역 연방은행장들로 클리블랜드, 미네어폴리스, 달라스 연방은행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열쇠를 쥐고 있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나 7명의 이사들이 분명한 금리 인상 주장을 펴지 않고 있어 여전히 동결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앞으로도 물가가 크게 흔들릴 여지가 있어 기준금리 인상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언제 얼마나 올리게 될지는 전적으로 이란 전쟁의 격화 여부와 그에 따른 유가 급등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에 기습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을 공언하면서 국제유가가 29일에도 7% 안팎 급등해 85 내지 88달러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계속 급등하면 연준은 9월 회의 또는 긴급회의에서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샘리그룹의 투자자들은 9월 16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74.5%로 대폭 올려잡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6월 회의에서 올해 안에 한 번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올해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대체로 12월에 한 번으로 예상되어 왔으나 점점 빨라지면서 이제는 이르면 9월 인상으로 수정 전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정치적 대립이 심해질수록 보수와 진보 모두 중도층마저 상대 진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를 비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심리가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연구진들은 타협과 협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중도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불신도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 연구팀은 미국 성인 3,272명을 대상으로 5차례의 온라인 실험을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낙태와 미국 대통령 선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등 사회의 정치적 쟁점에서 보수와 진보 성향 참가자들이 중도적 입장과 절충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정치적 중립 성향 참가자들은 절충안을 중도적 입장으로 평가했지만 보수 성향 참가자들은 이를 진보 성향으로, 진보 성향 참가자들은 반대로 보수 성향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와 해리스를 똑같이 지지했던 가상의 인물을 제시한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치 문제를 도덕적 문제로 여기고 반대 진영을 자신이나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할수록 중도파를 상대 진영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했습니다. 연구진은 사람들이 우리 편을 충분히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보다
상대편을 충분히 비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단을 판단하는 데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절충안을 제시하거나 양측을 모두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도 상대 진영을 두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중립적인 태도보다 어느 편에 서 있는가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런 인식이 확산될수록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도 타협과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구진은 정치적 논쟁에서 상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위협적인 존재로 보는 인식을 줄여야 중도적 의견과 타협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이 최근 들어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공항에서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합법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체포되는 경우도 있어 논란을 사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체 불법 체류자들의 40%나 차지하고 있는 오버스테이어들이 국내선 항공기 이용 시 체포하는 새로운 이민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내선 항공기를 탑승하려던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이 공항에서 ICE에 체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ABC 뉴스와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Where are you? Help! Help! Help us! Hey, you guys, come help us! ICE is here! Help us!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화면을 보면 지난 20일 콜로라도 덴버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기를 타려던 에콰도르 출신 26세의 젊은 여성이 ICE에 연행되면서 도와달라고 읍소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여성이 비자가 만료된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체포해 추방 절차에 넘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의 변호인은 보모로 미국에 합법 입국한 이 여성은 비자 연장을 신청 중인데도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로 포착해 공항에서 연행해 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ABC 뉴스는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으나 아이스 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선 공항에서 최소 27명을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국내선 공항에서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을 집중 체포하는 새 방식은 아이스와 공항 검색을 전담하고 있는 TSA 연방교통안전청이 협약을 맺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본격 시행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스가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 명단을 TSA에 건네고 TSA가 탑승자 명단과 매치되는 경우 아이스에 통보해서 공항에서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당국이 비자가 만료됐거나 허용된 체류 시한을 넘기고 미국에 눌러앉은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의 명단을 파악해놓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비자 연장이나 심지어 영주권 신청 중인 사람들은 상당수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로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국내선 항공기 이용을 중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선 공항에서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을 집중 체포하고 있는 새 이민 단속은 한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직격탄을 가할 수 있어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1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한인 불법 체류자들은 국경을 넘은 미입국자들이 아니라 합법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기고 그대로 눌러앉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의 최신 2024년도 오버스테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한 해에만 3,908명이 체류 시한을 넘겼고 그중 2,500명이 미국에 눌러앉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2024년도 한 해에 새로 생겨난 한인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은 2,500명 중에서 방문 비자 또는 무비자 방문이 2,000명이었고 유학령 수생이 380명, 취업 등 기타 비자 소지자들이 13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귀화 시민권 신청과 취득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매년 10분의 1로 역대급으로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바이든 시절인 2024년 귀화 시민권자들은 81만 8,500명이었으나 트럼프 첫 해인 2025년도에는 9만 7천 명으로 약 10분의 1로 급감한 데 이어 2026년 6개월 동안에는 72%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귀화 시민권이 급속히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 통계는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이민단체들이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밝혀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통계 가운데 귀화 시민권 신청과 취득이 역대급으로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이 공개 발표한 바이든 시절인 2024년도 귀화 시민권자들은 81만 8,500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첫 해인 2025년도에는 귀화 시민권 취득자들이 9만 7천 명에 불과한 것으로 언론들이 청구해받은 이민국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귀화 시민권자들이 바이든 시절 81만 8,500명에서 트럼프 첫 해 9만 7천 명으로 72만 1,500명 급감해 거의 10분의 1로 역대급 감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 회계연도 6개월 동안은 이민서비스국이 처리한 귀화 시민권 신청자들은 2만 7,569명으로 전년보다 71.5% 추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귀화 시민권자가 된 한인들은 2024년 12,760명이었는데 2025년부터는 전체와 같이 10분의 1로 급감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2기 들어 귀화 시민권 신청과 취득이 역대급으로 급감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타격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후에 귀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심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 기록, 경제 사안 등으로 시민권 신청을 기각당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형사범죄나 도덕범죄 혐의가 드러나 시민권 신청을 기각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주권 박탈과 추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아예 미국 시민권 취득을 중단하려는 영주권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민서비스국은 귀화 시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강화하며 상당히 지체되고 있어 귀화 시민권 처리와 승인, 선서로 이어지는데 오래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화 시민권 신청을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 목표를 제시해온 프로세싱 타임도 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귀화 시민권을 신청해 영어 인터뷰 시험을 통과해야 승인받을 수 있고 반드시 선서해야 귀화 미국 시민이 됩니다. 귀화 미국 시민이 되어야 연방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투표권이 생기기 때문에 선서 직후에 유권자 등록을 하고 실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령층이 종합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하면 일상생활에서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연구팀은 60세 이상 16,000여 명을 3년간 추적한 결과 피로감과 호흡곤란이 줄고 전반적인 기능적 건강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종합 비타민을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부족한 영양을 보완하는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령층이 종합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하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신체 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특별한 질환이 없더라도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호흡이 차고 걷기나 계단 오르기, 집안일 같은 평범한 일상도 점차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어거스타 대학교 연구팀은 60세 이상 성인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3년간 진행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종합 비타민이 이러한 기능적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그룹과 유약을 복용하는 그룹 등으로 무작위 배정한 뒤 3년 동안 신체 기능과 증상 변화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평가는 옷 입기와 목욕하기, 걷기, 계단 오르기, 집안일 하기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물론 피로감과 호흡 곤란, 발 부종 등 신체 증상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분석 결과 종합 비타민을 꾸준히 복용한 그룹은 위약군보다 피로감과
호흡곤란 같은 증상 부담이 줄었고 신체 기능과 증상을 함께 반영한 기능적 건강 점수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종합 비타민이 혈액순환과 신체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면서 고령층이 일상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질병 발생 여부만 살펴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옷을 입고 이동하며 집안일을 하는 등 실제 생활 속 기능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연구팀은 강조했습니다. 반면 함께 연구한 코코아 추출물은 전체 참가자에서는 뚜렷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신부전 환자에서는 증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종합 비타민이 규칙적인 운동이나 균형 잡힌 식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부족한 영양을 보완하는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충제를 복용하기 전에는 기존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한 뒤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